자, 오늘은 이제 운동 역학과 운동 생리학의 교과 내용학 1권 교재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학 파트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다라고 하는 교재 부분이 이 운동 역학과 운동 생리학이고요. 전체적인 강의 내용 가운데 시간적인 비중도 가장 많고 내용적 비중도 큰.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2권의 심리학, 사회학 이와 같은 거와 거의 배점은 똑같습니다. 역학도 생리학도 거의 10점, 10점, 심리학, 사회학도 10점, 10점이지만 학생들한테 요구되는 나름대로의 지식적인 어떤 베이스, 그 다음에 공부하는 어떤 투입의 양,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이 아마 운동 역학, 운동 생리학일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운동 역학과 운동 생리학의 우리 목차부터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매우 간단해요. 운동 역학 부분은 특히 목차가 굉장히 큰 목차로 운동 역학의 연구 영역, 그 다음에 운동 역학의 기초 지식, 그 다음에 정력학적 운동, 운동학적 분석, 선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 각운동의 운동 역학적 분석, 그 다음 그다음 일률, 또 에너지, 또 운동 역학의 현장 적용, 이렇게 간단하게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요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운동 역학의 페이지 수는 많아요, 적어요? 그리 많지 않죠. 아마 이 책에서도 운동 역학 파트가 현재 이 내용학 1권에서도 생리학보다 양으로 보면 페이지 수는 적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굉장히 어떤 개념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거의 씹어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교재로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 임용시험에서 이미 출제됐던 기출 문제에 대한 분석 강의가 또 5월, 6월 이렇게 이루어질 텐데, 작년이라든가 이런 데 출제됐던 문제들을 꼭 한번 출력해서 한번 보세요. 그럼 한국교육과정 홈페이지에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보시면 역학에서 배운 이런 내용들이 이런 식의 시험 문제로 출제되는구나 하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꼭 시험 문제로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운동 생리학 쪽으로 가는데요. 운동 생리학 쪽은 이제 아무래도 생화학적 지식들이 많이 요구되는데, 신체와 운동 능력의 이해, 그 다음에 인체 에너지 대사와 운동, 또 운동 후 회복, 그 다음에 근육계와 운동, 또 신경계와 운동, 또 호흡계, 그다음 호흡 순환계와 운동, 또 내분비계와 운동,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동, 그 다음 여기서도 파워 에너지 소비량, 운동 효율성, 이와 같은 부분들이 언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 3에 이제 트레이닝 방법론, 이거는 운동 생리학의 파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강과 체력, 그 다음에 트레이닝의 기초, 트레이닝의 실제 해서 이 체력 쪽에서는 나중에 이제 두 가지로 크게 나누는데, 건강 관련 체력과 또 운동 관련 체력,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근력, 또 근지구력, 또 심폐지구력, 또 유연성, 또 체지방률과 같은 신체 조성,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이 건강 관련 체력 내에 담겨 있는 거고요. 운동 관련 체력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순발력, 민첩성 등이 이 운동 관련 체력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체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특히 여러분이 이 5대 건강 관련 체력과 이 순발력 중심으로 해서 이 체력 트레이닝 방법론 쪽에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도 다 몸으로 체득하고 있는 부분을 수학이나 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운동 역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미 우리가 또 운동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바를 생화학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게 생리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벼운 물체를 암컬 동작하는 거와 무거운 물체를 암컬 동작할 때 당연히 무거운 물체를 들 때 힘이 더 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힘이 더 드는 거를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역학이고 생화학적으로 예를 들면 에너지의 생성량이라든가 소비량이 많다라는 식으로 해설하는 건 운동 생리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죠. 그 다음에 그때 만약에 암컬 동작을 할 때 상완 이두근 쪽 위팔 두 갈래근이라고 얘기하는 상완 이두근 쪽의 트레이닝을 단축성 수축을 중심으로 한 동적 저항성 트레이닝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트레이닝 방법론 쪽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됩니다. 그래서 역학과 생리학은 거의 뭐 비슷한 레벨 내에서 서로 이렇게 상호적으로 연결되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주동근 이런 말 많이 듣죠. 그러면 주동근 그러면 그 말 자체가 어떤 특정 운동을 하는데 주되게 동원되는 근육이다. 이게 이제 주동근이에요. 근데 그때 그 주동근이 예를 들면 굴근으로 작용하느냐 또 신근으로 작용하느냐 또 그때 어떤 특정 움직임을 할 때 주동근이 뭐가 되느냐.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가 암컬 동작을 통해서 당기는 동작을 한다. 그렇게 될 때는 당연히 상완 이두근이 단축성 수축을 통해서 장력을 발생시키면서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상완 이두근이 주동근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내용들이 역학에서도 나오고 생리학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들이 여기서 이제 자세히 나올 거니까 특히 오늘은 이 역학과 생리학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처음 여러분이 접한다라고 하는 느낌으로 제가 차분하게 차근차근 이제 강의를 할 테니까 진도에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하루 종일 해도 10페이지도 안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초반부 쪽은 쭉쭉쭉쭉 나가겠지만 어느 특정 부분에선 한 페이지를 갖고 1시간을 쓸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미리 알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교과 대용학 1권에 우린 운동 역학 파트부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운동 역학의 내용들로서 3쪽의 챕터 1 쪽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운동 역학의 이제 연구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요. 정역학 쪽 부분과 또 동역학적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역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스태틱스라고 이야기하고 동역학은 밑에 보이는 바와 같이 운동학은 키네매틱스 이렇게 그 중에서도 이야기라고 운동학과 운동역학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운동학은 키네매틱스, 운동역학은 키네틱스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간단한 일단 개념적인 정의부터 좀 살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역학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역학 상태를 우리가 정역학이라고 하고요. 동역학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움직이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역학을 동역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정역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의 각종 힘의 평형 상태가 나와 있는 것들이 우리가 정지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앉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앉아 있는데 지금 앉아 있으면 지금 약간 정지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의자에 편히 앉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의자를 살짝 빼고 예를 들면 의자 없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봐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겠죠, 당연히. 그러면 왜 의자를 빼면 힘들고 의자에 앉으면 힘이 안 들까?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고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 의자를 뺀 상태에서는 나의 근력으로 밑으로 내려가려는 나의 중력을 근력으로 받쳐줘야 돼. 그러니까는 내 근육에 힘이 들어.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자를 앉으면 내 밑으로 내려가는 중력만큼 의자가 지면 발력으로 받쳐줘. 똑같은 힘으로. 그러니까 내 근육에 힘을 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힘이 안 들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앉아 있다고 치자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 앉아 있는 상태에서 의자가 있는 상태와 의자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의 신체 모양은 똑같지만 의자가 있는 상태라면 지면 발력으로 받쳐주니까 이쪽에 대퇴, 사두와 같은 것들에 큰 힘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이 의자를 많이 뺀다. 그러면 이 의자에서의 지면 발력이 사라져 버리니까 내 몸의 중력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를 대퇴 근력이라든가 이런 걸로 받쳐줘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힘이 드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상태 같은 경우가 어떤 상태냐? 또는 의자가 없더라도 근력으로 버텨주고 있는 상태는 뭐냐? 우리 몸에 모든 힘들의 합이 몇이 되는? 0이 되는 상태. 그래서 평형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정력학의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의자가 어떤 의자가 편할 것이냐. 만약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학원의 의자는 좀 편한 상태의 의자인데 이 의자가 어떤 거는 앉아있으면 오래 앉아있어도 크게 힘이 안 드는데 어떤 의자 같은 경우는 불편한 의자들도 있죠. 허리도 힘들고 막 이런. 그러면 그때를 정력학을 동원한 여러 공학적인 부분에서 몸의 힘의 균형이 잘 안 잡혀 있으니까 불편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뭔가 균형이 안 잡혀 있으니까 우리 몸의 어느 근육이 그 균형을 잡으려고 자꾸 힘을 쓰니까 피곤해지는 거죠. 그런데 의자가 좋으면 내 몸의 근육들이 힘을 안 쓰더라도 평형 상태를 만들어주니까 힘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력학을 동원하는 많은 학문에는 우리 운동역학뿐만 아니라 생체공학이라든가 인체공학을 다루는 각종 학문에서도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모든 힘들의 평형 상태. 즉 그 평형 상태는 모든 힘의 합이 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중력이 밑으로 작용해. 그럼 하나의 힘이죠. 그럴 때 지면발력과 같은 것들이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줘. 그래서 힘의 균형이 잡혀 있어. 그러면 이 힘들의 합이 몇이에요? 이게 만약에 힘이 10이고 이건 마이너스 10이라면 힘의 합이 몇이겠어요? 0이 되겠죠. 그러면 바로 힘의 합이 그 합의 상태가 0이 되는 상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정력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단거리 달리기 자세에서 크라우칭 스타트를 하고 있다. 그러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려고 할 거예요. 중력도 연직 하방으로 내려가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것을 팔과 어깨의 힘으로 버텨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랫방향으로 내려가려는 힘을 팔로 버티는 힘들 간에 또 뭐가 생겨? 힘들의 합이 몇이 되니까? 0이 되니까 어느 방향으로도 가지 않는 거예요. 즉 모든 힘들의 합이 0이라는 것은 그 힘의 합들이 0이다라고 하는 상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F는 뭐예요? 질량과 가속도의 곱이죠. 그러면 이 힘들의 합이 0이 된다는 것은 어떤 물체의 질량은 특정 값이 존재할 거 아니에요? 50kg이면 50kg의 질량으로 할 텐데 이게 0이 된다는 건 가속도가 몇이 된다는 거예요? 0이 된다는 거예요. 즉 정력학의 상태는 결국 뭘 관심을 갖고 있는 거냐? 모든 힘들의 합이 0이다. 즉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에 작용하는 가속도가 몇인 상태? 0인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 물체가 만약에 가속도가 0이라는 건 속도의 변화가 뭐예요?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정지하고 있었다면 그대로 그 정지한 상태의 속도가 0으로 유지되거나 혹은 속도가 10이었는데 11, 12, 20 이렇게 커지거나 또는 8, 6 이렇게 줄어들거나 하는 상태 없이 10에서 10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가속도는 몇입니까? 0이죠. 그 상태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정력학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정력학은 무조건 정지한 상태만을 말한다?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정지한 상태뿐만 아니라 가속도가 몇인 상태? 0인 상태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평형 상태라는 건 뭐냐? 인체가 휴식 상태로 움직임이 없거나 움직임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속도가 몇? 0이. 그리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건 뭐예요? 가속도가 0이라는 거죠. 즉 속도가 0이면 0인 채로 그대로 유지되는. 그럼 속도가 0인 게 그대로 유지된다는 건 가속도도 0이라는 얘기고 또 어떤 특정 속도가 10이면 10으로 계속 유지된다면 가속도가 0인 그 상태가 평형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 평형 상태는 무조건 정지한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이제 동그라미 3번으로 보면 10kg의 덤벨을 이용해 팔꿈치를 90도 정도 유지한 등척성 수축 상태에서
상완 이두근에 작용하는 힘의 상태를 또한 하나의 예로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계속 덤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10kg의 덤벨을 갖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때 상완 이두근 같은 경우는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걸 등척성 상태라고 해요. 근육의 길이가 변화가 없다. 일정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일정한 길이를 유지한 상태에서 근육이 장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등척성 수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등척성 수축 상태에서 물체는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속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상태에 관심을 갖고 만약 분석을 한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예, 정력학적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 정지 상태 역시 일종의 운동 상태이므로, 그러니까 속도가 0인 운동 상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 정지 상태 역시 일종의 운동 상태이므로 정력학에서는 힘들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 관계를 규명하여 운동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력학적인 또는 동력학적인 이 부분의 구별이 지금까지 시험에서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의외로 이 부분들을 출제할 수도 있으니까 정력학에서 가장 관심을 둘 건 평형 상태. 이걸 꼭 기억해 놓고, 평형 상태는 뭐냐?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힘들의 합이 몇인 상태? 0인 상태다. 이걸 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놓으세요. 다음 이제 동력학 상태를 한번 볼게요. 동력학 상태는 거기 운동학과 운동역학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운동학은 키네매틱스라고 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운동역학은 키네틱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 운동역학을 보시면 이 키네틱스에서 역학이 나오잖아요. 힘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역학이라는 데서는 힘을 주로 다루고요. 앞 페이지에 이 운동학이라고 하는 것에선 힘을 고려하지 않는 다른 요소들을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운동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생체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를 이렇게 서로 구분해 놓는 겁니다. 자, 운동학은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은 고려하지 않고 힘과 모멘트로 발생한 효과의 그 결과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연구한다.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봐봐.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먼저 딱 이해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굉장히 쉬워요. 물론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이게 자연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수업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보면 힘은 이거 너무 잘 알죠. 이건 F는 마 이렇게 읽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F는 MA다.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그냥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도리어 기초를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F는 MA 중에 F는 힘인 걸 알고 있고, M은 매스 질량인 걸 알고 있고, A는 액셀레이션 가속도라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이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그냥 질문을 툭 던질 테니까 한번 답을 해봐요.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일까요? 자, 어떤 게 원인이고 어떤 게 결과일까요? 자, 그럼 이 세 요소 중에 질량은 그냥 존재하는 거고, 힘이라는 게 원인이 돼서 힘이 가해지면 그 물체 질량이 속도가 변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힘은 뭐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그것에 의해서 물체, 어떤 특정 물체가 가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글에 운동의 원인, 운동한다는 거는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움직인다는 건 그 물체가 속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정지 상태도 물론 하나의 운동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속도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내가 이렇게 싹 움직였어요. 그러면 정지하고 있던 물체가 속도가 생겼어요. 그러면 처음에 속도는 0이었는데 어느 순간 속도가 2로 바뀌었어요. 가속이 됐을 거예요. 즉 그러면 그것은 내가 지면에 힘을이라고 하는 걸 가해서 지면에 가는 힘이 지면 발력으로 날 밀어내니까 그 힘이 원인이 되어서 나라는 물체 80kg이 앞으로 전진하는 가속도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지면 발력의 원인 작용을 통해 80kg의 질량이 가속도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즉 F는 MA는 결국 뭐냐? 어떤 특정 물체에 가해지는 원인인 힘에 의해서 그 물체가 가속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는 MA가 나중에 우리가 운동의 법칙에서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 이런 데서 보면 가속도는 뭐분의 뭐다? 질량분의 힘이다. 이렇게 이게 공식으로 전환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특정 물체의 만약에 질량이 10kg인데 거기에 가해지는 만약에 힘이 100N이라면 가속도는 10m/s의 제곱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내는 게 다 이렇게 되는 거죠. 즉 만약에 어떤 특정 물체가 10kg일 때 그 물체에 100의 힘이 가해진다면 몇의 가속도가 생길 것이냐. 이렇게 다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학에서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이라고 하는 말을 그냥 무심코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해가 돼야 그 다음에 운동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가면서 응용돼서 나올 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F는 M이고 누구나 아는 거예요. 저희 중학교 때부터 이미 배운 거야 하고 끝나지 마시고 그 개념적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질량의 단위 여기서 킬로그램 나오고 힘의 단위 뉴턴 나오고 중력 가속도의 단위 미터/세크의 제곱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각각의 요소들의 단위와 관련된 것들을 또 나중에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럴 때 그러니까 운동학은 결국 뭐냐면 힘보다는 그 원인이 힘보다는 그거에 의해서 생기는 결과가 뭐예요? 지금 여기 가속도죠. 그럼 가속도가 생긴다는 건 속도의 변화가 생기죠. 그와 같은 것들, 그 결과, 효과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연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운동학에서는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에 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상 물체 현상, 즉 위치가 어떻게 변했느냐, 속도가 어떻게 변했느냐, 가속도는 몇이냐 이런 것 등등을 연구하는 분야, 이것들이 운동학이에요. 그러니까 운동학에서는 힘 이런 거보다는 속도, 가속도, 위치의 변화, 이걸 또 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에 주로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그런 어떤 이런 그 운동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요소들을 스칼라 또는 벡터 이런 걸로 이제 분류해서 보게 되는 거죠. 스칼라 같은 경우는 그 자체의 크기만 관심을 갖는 거고요. 벡터 같은 경우는 그 크기에다가 방향까지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살펴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3. 운동학적 분석은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을 고려하지 않고 동작의 움직임이나 현상 등의 변인을, 그러니까 움직임이나 현상 등의 변인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변수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베리어블은 항상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무게 아침과 저녁이 같아요, 틀려요? 예, 틀리죠. 아침에는 예를 들면 70kg이었다가 중간에 점심, 저녁 많이 먹고 막 이렇게 돼서 71kg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저녁 때 집에 가서 응가하고 또 그 밤에 만약에 운동 같은 걸 막 하고 땀도 뺀 다음에 푹 자고 났더니 다음 날은 아침에 69kg로 바뀌었다. 그러면 70kg도 됐다가 71kg도 됐다가 60kg도 됐다가 또 아침에는 이렇게 쪼그라져 있어서 키가 170이었다가 오후에는 몸을 꼭 개폈더니 171이 되었다. 막 이렇게 바뀌는 거, 키 이런 것들이 다 변인이죠. 변인이라는 것은
측정할 때마다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변인이에요. 예. 그걸 수로 표현하면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해되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 몇 년생? 예, 만약 그렇다면은 선생님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에 내가 딱 한 자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예. 13개 숫자 중에 7번째 숫자가 1일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은 2000년생? 그러면은 세 번째, 아니, 저기 뭐예요. 주민등록번호의 13자리 중에 7번째가 4죠. 예. 왜냐면 2000년생 이후는 여성은 4, 남성은 3으로 돼 있고 2000년생 이전은 남성은 1, 여성은 2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숫자로 그걸 나중에 우리가 측정평가에서 명목척도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게 해놨거든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7번째가 저도 2000년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1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남성이다, 여성이다 또는 어떤 특정한 기준을 통해 2000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1, 2, 3, 4의 숫자가 나름대로 여러분의 성을 결정짓는 숫자로 되어 있고 여러분의 DNA적인 특성을 갖고 성이 구별이 된다면 사회학적 젠더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 그 섹스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들은 남성, 여성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은 뭐냐? 상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수라고 하는 것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항상 영원하게 존재한다 해서 콘스탄트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은 상수고 여러분의 키라든가 몸무게 같은 경우는 뭐 변인이고 또 여러분의 체력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운동을 열심히 하면 예를 들면 근력이 향상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다치거나 이래 갖고 한 달, 두 달 운동을 못해서 근육이 위축이 되었다. 그러면 근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력이라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또 뭐예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상수와 변수에 관련돼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데 우리가 연구를 할 때 상수는 이미 결정됐어요. 여성이다, 남성이다 결정되어 있으면 이거는 애써 한번 측정하고 난 다음에 반복해서 측정할 필요 있어요? 어제는 남자였는데 혹시 오늘은 여자일까?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수는 결정되고 나면 측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갖게 돼요? 변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변인이 어떻게 되었을까? 힘을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체력을 통해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그런데 그 변수를 운동학에서는 힘 말고 어디 쪽에 초점을 둬서 많이 한다? 속도, 가속도, 변이 이와 같은 것들에 주로 초점을 맞춰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동학에서는 힘의 요소는 고려하지 않고 그 결과치인 속도의 변화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춘다. 알겠죠? 알겠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골프클럽의 최대 선속도를 발생시키는 요인을 운동학적으로 만약 관찰한다. 그럼 운동학적으로 관찰하려면 힘보다는 그 결과치인 속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몸통의 회전 속도를 우리가 한 단어로 각속도라고 하는데 그 각속도와 몸통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팔의 길이, 즉 회전 반경이 클럽의 선속도, 이 선속도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속도예요. 거기에 영향을 주는 운동학적 변인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런 공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선속도는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이다. 또 이것을 변화시켜서 각속도는 회전 반경분의 선속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공식들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선속도는 보통 V로 표현을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속도라고 하는 건 벡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게 벡터라고 하는 표시를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를 해줍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각속도는 오메가로 표현해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오메가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회전 반경 같은 경우는 R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V 이퀄 오메가 곱하기 R 이렇게 또는 또
뭐 반대로 선속도는 회전 반경 곱하기 각속도 해도 되니까 V 이퀄 R 곱하기 오메가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외우는 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이 개념적인 측면이 어떤 특정 물체가 회전 속도를 갖고 있을 때 그 회전하는 물체의 회전 반경을 순간적으로 키워주면 그 물체의 접선 선속도가 빨라진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다시 한번 공부하라는 의미로 지워진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선속도 이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각속도 곱하기 회전 반경이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이거를 변화시키면 각속도 이퀄 회전 반경분의 선속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공식들이 다 운동학적 요인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힘이 하나의 원이 되어 그 물체 질량의 가속도의 변화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럴 때 운동학은 요 결과적인 측면에 관심을 갖는 거고 뒤에 운동역학에서는 운동역 힘 그쪽에 이제 관심을 갖고 이제 연구를 주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골프 클럽의 선속도는 선운동 관점, 또 몸의 회전은 각운동 관점에서 또 분석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제 나중에 뒤에서 아마 여러분이 대학 때 운동역학을 공부한 분들은 선속도의 개념 또는 각속도의 개념 이런 것들을 다 배웠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정 물체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만약 돈다. 그래서 이 물체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특정 시간 동안 일정 정도의 각도를 돌겠죠. 그러면 어느 시간분에 얼마만큼의 각도를 돌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각속도를 알아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나중에 레디안 퍼 세컨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딱 뒤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이때 이 회전하는 물체가 갖는 속도는 각속도고 그때 그 회전하는 물체의 접선에서 갖는 요 속도 요거를 우리가 접선 선속도라고 하거든요. 그때 이 접선 선속도가 바로 접선 선속도가 회전하는 물체의 각속도와 요것의 회전 반경에 곱을 해주면 접선 선속도가 나온다. 이게 이제 공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갈 것이고 또 이것들이 과거에 중고등학교 시절이라든가 대학에서 이미 배웠던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또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제 그 힘에 의한 결과인 속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위치의 변화에 관심을 갖는 게 아까 무슨 학? 운동학이고 이젠 그 원인이 되는 힘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운동역학이에요. 그래서 운동역학은 이제 키네틱스라고 표현하는데 운동에 뭐가 되는? 원인이 되는 어떤 물체의 질량이 가속도가 생겼다는 것은 그 물체에 뭐가 가해졌기 때문에 힘 벡터가 가해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의 원인이 되는 힘에 대하여 연구하는 분야로 운동 원인학, 운동이 일으켜지는 원인 이 자체가 뭐니까요? 이게 힘이니까 그 운동 원인학이라고도 하며 내력 혹은 외력이 중요한 변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발생시키게 되는 만약에 근력이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 몸 자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내력이 될 것이고 만약에 바깥쪽에서 바람에 의한 풍력에 의한 마찰력이 있다든가 또는 중력이 있다든가 등등등등 또는 부력 등등등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다 뭘까요? 이건 외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내적인 힘인 근력이라든가 외적인 중력, 마찰력 이런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갖는 외력들을 다 관심을 갖고 살펴보는 게 운동역학이에요. 그래서 운동역학은 운동을 유발하거나 변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뭐를 다루는 분야다?
힘을 다루는 분야로서 인체에 특히 작용하는 외적인 힘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근력은 내력이지만 그 내력 외적으로 많은 작용하는 외력에 대해서 또 우리 역학에서는 많이 연구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서 내력 외력 다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몸에 있는 발생할 수 있는 근력. 자, 우리 한번 근력 한번 발생시켜 볼까요? 자, 이렇게 딱 저기 뭐야? 연필 딱 내려놓고 펜 내려놓고 그냥 뭐 크게 주지 말고 딱 이렇게 해봐. 한 다음에 주먹이 빨개질 정도로 딱 5초만 힘을 줘봐. 오른손에 힘 줘야 돼. 몇 퍼센트 힘으로? 100%야. 그러면 내가 확인해야 되잖아. 그럼 5초 정도 되면 얼굴이 빨개져야 돼. 자, 준비. 나는 표정만 힘을 쓸게요. 준비 시작. 1초, 2초, 3초, 4초, 5초, 땡! 자, 요게 5초 동안 우리가 등척성 근력을 쓴 거야. 그렇지? 자, 그럼 의자에 지금 앉아있죠? 앉아있죠? 자, 이제 편하게 손을 위에다 올려봐요. 자, 할 때 같이 하자. 그 의자에서 딱 5cm만 엉덩이를 들어. 떠야 돼. 안 뜨면은 이게 매년 내가 해봤는데 이때 하라고 할 때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떨어져. 또 저의 저주는 매우 강력합니다. 자, 준비 5초만 시작. 손을 대고 있어. 다시 시작. 1, 2, 허리 펴야지. 다시 1. 허리를 펴야지. 이렇게 구부리면 뭐예요? 1, 2, 3, 4. 앉아. 그럼 한숨 훅 나오게 돼. 그러면 그 상태도 뭐냐? 딱 여러분의 하체가 등척성 근력을 쓰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하는 상체 근육 쪽에서의 등척성 근력을 썼고 방금은 하체 등척성 근력을 쓴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 만약 힘과 관련되어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해. 그래서 만약에 이 힘과 관련된 거, 다리 쪽에서의 힘에 관련된 거를 나중에 우리가 FBD라고 하는 물체자유도록 같은 걸로 힘의 관계를 쭉 분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힘과 관련되어 있는 관계를 분석했다면 그게 운동 역학을 통해 여러분의 각각의 운동 상태를 하는데 방금 여러분 이 상태가 다 동력학이에요, 정력학이에요? 아까 우리 공부하는 거 정력학이죠. 그럼 정력학 상태에서 운동 역학으로 여러분의 상태를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예,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하는 방법들이에요. 그 다음에 지면 반력. 자,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몸이 밑을 누르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이 뭐 예를 들어 50kg이다. 우리 선생님 만약 70kg이다. 이렇게 몸무게가 있다면 그 몸무게로 밑으로 이렇게 만약에 그걸 우리가 50kg 그러면 질량 50kg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10으로 잡는다면 그 50kg의 질량 곱하기 10m/s의 제곱을 하면 500N이 되거든요. 그래서 500N의 힘으로 만약 밑으로 이렇게 내려 누르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때 여기가 이제 지면이라고 한다면 이 지면에 500N의 힘으로 누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똑같은 힘의 크기로 방향이 반대인 상태에서 둘이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지도 않고 위로 튀어 올라가지도 않고 딱 힘의 균형 상태가 잡혀 있으니까 정지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따가 에라 모르겠다 한번 점프 한번 해보자 꽝 하고 이렇게 위로 떴다. 그러면 500N의 힘으로 누르고 있는 힘에다가 갑자기 여러분이 근력을 확 줘갖고 예를 들면 100N을 더 추가시킨 거야. 그러면 600N을 주잖아. 그러면은 여러분의 원래 체중은 500N 상태였잖아. 근데 600N의 힘을 다리까지 주면 여기서 갑자기 100의 힘을 더 줘서 600N을 주면 요 지면 발력이 또 몇이 될까요? 600N이 되겠죠. 600N의 지면 발력이 딱 작용했는데 여러분 몸무게는 몇 N이었어요? 500N이니까 추가적인 힘의 지면 발력이 몇이 더 세져요? 100N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윗방향으로 순수하게 100N이 작용해 버리는 거야.
근데 그때 질량이 몇십 킬로그램이라고 했어? 50kg이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에 0 곱하기 0.2m/s의 제곱에 가속도가 생기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F는 MA 그랬잖아요. 그랬죠? F는 MA. 그랬어 안 그랬어? 예, 그러니까 100N에 여기 0.2가 아니라 2구나 2. 죄송합니다. 예. 50 곱하기 2는 100. 이건 왜 이러니?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러면 2m/s의 제곱에 가속도가 생기면서 100N의 힘이 순수하게 아까는 500 또 500 하면은 합치면 0이잖아. 그런데 600의 힘을 내가 줬어. 그러면 600의 힘이 지면 발력으로 작용했을 거 아니야? 그럼 내 몸에 600의 힘이 작용하는데 내 몸은 500N이니까 균형이 잡히는 게 아니라 윗방향으로 몇이 생겨? 100N의 힘이 작용한 거야. 그러니까 내 몸무게 50kg에 2m/s 제곱에 가속도가 생기면서 위로 점핑이 되는 거야. 그게 점핑의 원리야.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는 위로도 아래로 가지 않다가 내가 밑에 지면에다가 확 힘을 주고 위로 올리는 순간 그 지면에서 추가적인 그 생기는 힘에 의해서 내가 위로 올라갈 때 가속도가 생기는 거야. 아까 지면 발력이 원인이 되어 물체의 속도가 변화한다. 결과가 변화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런 지면 발력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임용시험에서 응용돼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거 시험 문제에서도 예를 들면 상승하는 물체와 관련된 어떤 속도를 구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높이를 구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각종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점점 심화해서 공부할 텐데 이런 개념들을 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여기 봐봐요. 우리가 F는 MA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나중에 다 당연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여기에 10kg이라고 하는 질량의 물체가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 물체에다가 100N의 힘을 가했어요. 그러면 이 물체가 움직이겠죠. 그러겠죠? 그랬을 때 여기에 마찰력을 만약 무시한다면 이 물체는 몇의 가속도가 생겼을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F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러니까 100N 이퀄 10kg 곱하기 10m/s의 가속도가 생길 것이다. 이해되시죠? 이거랑 이거 똑같은 거예요. 아까는 500의 힘을 주니까 500의 중력 가속도가 똑같이 생기니까 어디로도 안 움직이더라. 그런데 이 물체에 500이 아니라 또 100을 해서 600의 힘을 줬다. 그러면 당연히 지면 발력도 600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이 지면 발력은 위로 작용을 할 텐데 그때 여기에 있던 물체는 몇 뉴턴의 무게다. 500뉴턴의 무게다. 그러면 순수하게 여기는 내려누르는 힘은 500뉴턴인데 위로 올리는 힘은 600뉴턴이니까 위로 순수하게 남는 힘은 몇일 것이다. 100뉴턴이 남을 것이다. 그러면 그 질량을 위로 500뉴턴이라고 하는 것은 50kg의 질량과 10m/s의 제곱에 중력 가속도가 곱해진 거니까 질량 자체는 몇일 것이다? 50kg이다. 그러니까 100뉴턴이 작용할 때 50kg의 질량은 몇의 가속도가 생길 것이다. 2m/s의 가속도로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게 상승 가속도를 구하는 공식이에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주 간단한 F는 MA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F는 MA. 예. 그러니까 너무도 간단한 F는 MA라고 하는 걸 왜 자꾸 이해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으로 응용돼서 계속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식의 문제를 낸다면 뭐 더 간단하겠지만 실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거를 이제 인체 뭐 서전트 점프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주고 시험 문제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한번 접해보라고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살펴볼 내용이 여기 토크 나왔네요. 토크는 뭐냐면 토크는 회전력이에요. 그러니까 토크다 또는 모멘트다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회전운동 상황이에요. 예, 회전운동 상황. 회전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면 다 모멘트, 토크 이런 용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시험 문제에서 모멘트란 말이 나왔다? 회전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관성 모멘트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그럼 관성 모멘트 하면 모멘트라는 말이 나오면 뭐라고 그랬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회전 상태. 그러면 관성 모멘트 그럼 뭘까요? 회전 상태에서의 관성이에요. 회전 상태에서의 관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가만히 있어요. 80kg의 몸무게로 있어요. 그러면 나는 외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냥 정지돼 있어요. 또 외적인 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면 그 움직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이게 관성이에요. 근데 그게 직선 선운동이나 곡선 선운동을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는 선관성 또는 간단하게 관성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회전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관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회전하려다 갑자기 멈추려고 그러면 아플 정도로 회전을 멈추는 게 쉽지 않잖아요. 즉 회전하는 물체가 회전 전에는 회전하지 않으려 하고 막상 회전하면 계속 회전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회전할 때 관성 이렇게 얘기할 걸 한 단어로 관성 모멘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관성 모멘트. 또 그것을 각관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럴 때 그 회전할 때 관성의 크기를 관성 모멘트라는 값으로 구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I 콜 뭐였어요? 관성 모멘트 I 콜 어제 mr 제곱 하면서 이제 구해내는 거예요. 그 결과치를. 그러면 그 회전할 때 물체 관성은 몇이냐? 질량을 알고 회전 반경을 알면 질량이 만약 50이다. 회전 반경은 2다. 그러면 50 곱하기 2의 제곱해서 200이라고 하는 관성 모멘트 값이 나온다. 이렇게 구해내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우리 하나하나 접근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나로 그냥 모든 걸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지금은 막 경험해 보는 거예요. 난상적으로. 그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에서 알고 있는 거는 이해하면 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아, 이걸 이제 나중에 배우는구나. 이 정도 하면 돼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왜 이해를 하지 못할까? 난 돌대가리구나. 나는 이제는 역시 임용은 아니었어. 이런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다 시작은 이래요. 근데 지금은 막 여러분의 인지를 건드리는 거니까 건드리면 그냥 건드리는 대로 그냥 두들겨 맞고 계세요. 자, 그 다음 이제 토크는 다시 한번 아까 뭐라고 했죠? 회전력이에요. 회전력. 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했던 힘, F는 MA라고 얘기했던 게 회전할 때는 토크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요. 회전력은 나중에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회전운동 상황에서는 질량은 관성 모멘트로 바뀌어요. 또 일반적인 가속도는 각가속도로 바뀌어요. 각가속도로. 그래서 토크 이퀄 I 알파 이렇게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듣기만 하세요. 그래서 회전하는 물체는 그 물체의 관성 모멘트와 각가속도의 고배에서 나오게 돼요. 예? 그것들 다 힘이니까 이거를 운동 역학에서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관성 모멘트 아까 회전하는 물체의 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그 물체의 질량과 회전 반경의 제곱에 의해서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이라는 것도 나와요. 운동량은 그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에 의해서 나오는 게 운동량이에요. 그 다음 또 충격량은 또 뭐냐? 충격량은 그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에 의한 게 뭐였죠? 아까 운동량이었죠.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고요. 또한 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자 가해지는 힘, 충격력과 작용시간의 곱에 의해서도 나와요. 그래서 충격량은 갑자기 지우니까 황당하니? 다시 한번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 충격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에 의한 운동량의 변화량. 예를 들면 10kg의 물체가 10의 속도로 오다가 어딘가에 딱 부딪혀 갖고 질량은 10 유지되고 있는데 속도가 2로 줄었어. 그러면 아까 10 곱하기 10에서 100이었던 운동량이 땅 부딪히고 난 다음에 10 곱하기 2인 20으로 줄었지? 그러면 변화량이 몇이야? 100에서 20으로 줄였으니까
80이지? 그 80이 충격량이야. 예?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고 또한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 곱하기 작용시간의 곱에 의해서도 이 충격량이 나와요. 그 다음 또 마찰력은 또 어떻게 되느냐. 마찰력은 예를 들면 표면 마찰력, 뭐 또 마찰력과 관련된 유체 마찰력 등등이 있는데 표면 마찰력 측면으로 보면 수직 항력에 곱하기 또 마찰 계수의 곱에 의해서도 나오는 게 마찰력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그러니까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력, 지면 발력 간단하게 지면에 가해지는 힘이 있다면 그 힘과 크기는 같으면서 방향이 반대인 힘, 이걸 이제 지면 발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까 토크는 뭐라고 그랬죠? 토크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가가속도이자 또 이것이 나중에 가해지는 편심력 곱하기 또 모멘트 팔의 곱, 이것에 의해서도 나오게 돼요. 드러만 나요.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 회전 운동 상태에서의 관성인데 이 관성 모멘트는 질량과 회전 반경의 제곱에 의해서 나오고 관성 모멘트를 I로 표현해요. 그래서 I = mR 제곱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루는 분야가 운동역학이에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역학에서 할 테니까 지금 이렇게 이 한 페이지를 갖고도 1시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운동역학 쪽은 그 개념을 잘 알고 나중에 적용하고 작년 시험 문제 같이 역학은 계산 문제들이 꼬박꼬박 하나씩 두 개씩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계산 문제로 이제 하는데 계산 그러면 우리가 짜증 날 수 있잖아요. 그죠? 선생님 2 곱하기 2는 선생님 4 나누기 2는 요거예요. 요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F는 MA가 뭐 딴 겁니까? 질량이 2고 가속도가 2면 힘은 몇입니까? 4고요. 힘이 4가 가해질 때 질량이 2면 가속도는 몇입니까? 4 나누기 2기 2요. 그 수준인데 그거를 이해를 하면서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쫄고 들어가면 완전히 쫄아서 그다음부터 지는 것이고 딱 그 수준이구나 라고 하면 이해만 하고 들어가면 절대 어렵지 않은 게 운동역학입니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장 운동역학의 기초지식 쪽으로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